예,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이 과목 강의를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는 거 사실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일단은 일단 뭐 그러니까 양해를 구해야 되면은 그 첫 번째로는 지금 요즘에 그 컴공과 수강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뭐 150명 이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16명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강의실이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은 또 수강 제한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2학기부터 그러니까 컴공과에서는 아예 그냥 무조건 대형 강의로 그냥 하고, 그러니까 다 받아주고 대신에 하이브리드로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 좀 불편하실 거예요, 다들. 저기 약간 히터를 꺼도 되지 않을까? 엄청 더울 것 같은데. 다 앉아있으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지금 저희도 그러면 앞으로 출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또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시스템도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의 대형 강의는 처음이고,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코로나기 때문에 기본으로 그냥 하이브리드로 한다라고 하고 다 그냥 퉁쳤었는데, 이젠 또 기본으로 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대형 강의는 하이브리드 하라는 약간 모순적인 상황? 약간 그런 게 좀 돼서 좀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들이 있다면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조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조교 이메일은 대표 이메일로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로 보내시면 모든 조교들이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전까지 저희가 보통 했던 방식하고 올해가 그러니까 좀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게 그러니까 보통은 예전에는 주로 숙제를 좀 많이 내고 그다음에 시험을 한 2번 정도? 어떤 경우에는 그 21년도에는 막 중간에 갑자기 코로나 확 오히려 더 커져서 시험도 그냥 한 번인가 밖에 안 보고 막 그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러고 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완전 마음을 바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숙제를 낼 때,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또 전년도,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계속 숙제 내면서 문제랑 솔루션까지 나중에 다 줬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학생들은 솔루션까지 다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정보도 전혀 없고 하는 그런 좀 그 불평등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은 매해마다 새로 숙제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 숙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계속 늦게 내니까 또 그것도 컴플레인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아예 숙제 안 내고 대신에 전년도 숙제랑 그 다음에 시험 솔루션까지 다 줄 거고요. 학기 초에 ETL에.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숙제로 저희가 뭐 그 진도 체크는 안 할 거고, 대신에 시험으로 그냥 다 승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시험을 그냥 4번을 보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으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방금 얘기했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이브리드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근데 뭐 어떤 학생들은 당연히 그 온라인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또 대면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뭐 너무 온라인으로만 들어오면은 또 그냥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정말로 그러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녹화를 올려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도 저도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거 생각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안 보다가 결국에 뭐 공부 전혀 안 하고 시험 보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뭐 거꾸로 무슨 온라인으로 뭐가 있으면은 그냥 미루다가 그냥 안 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상황은 막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대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 첫 번째 룰은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룰은 뭐 교육부 그러니까 정책상 그 모든, 그러니까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그 결석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F예요. 그거는 그냥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라서, 예전에 막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도 그냥 무조건 적용을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28번의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4번의 시험이 있는데, 대충 보시면은 10번 10번인가 그 정도 결수하시면은 그러면은 그냥 F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로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대면의 최소 횟수는 14번으로 지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 강의를 총 28번을 할 텐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대면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고, 물론 다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이야 첫 시간이니까 다들 들어왔겠지만 좀만 시간 지나도 안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더 많아질 거를 알기 때문에 제 생각에 계속 들어오고 싶은 학생 계속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막상 들어왔는데 그 자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매 강의마다 대면 들어올 사람의 선착순으로 그 100명 좀 넘게인가? 뭐 그렇게 지금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래야지 학생들도 내가 왔을 때 자리가 적어도 있다는 걸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꼭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원래 처음 공지는 바로 전날 뭐 잠깐 여는 걸로 했는데 그건 또 예측하는 게 좀,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 뭐 2주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미리 오픈하고, 그러면은 들어와서 그 대면으로 할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뭐 비대면으로 할 사람들은 꼭 신청을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비대면, 그러니까 따로 신청을 안 했는데 왔는데 뭐 자리가 있다, 뭐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이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한 학생들이 있고 안 한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출석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 식당 같은 거 노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노쇼랑 약간 반대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오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올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간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경우가 잦은 경우,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오겠다고 해놓고 그러고 안 오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예정인데, 뭐 그거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팔러스는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올 경우에는 확실하게 표시를 하고 뭐 안 올 경우에는 표시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운에 맡겨서 뭐 만약에 그 선착순 다 찼는데 저희가 뭐 여기 116명인가 그런데 한 100명 정도만 일단 온라인으로 받을 거니까 약간의 여유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거,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 5번까지는 공식적으로 그 결석을 해도 그 결석 점수에, 그러니까 출석 점수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인정해달라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5번 안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 5번이 넘을 것 같다. 사실 한 학기에 5번 이상 5번 초과, 그러니까 6번 이상 그 결석해야 될 상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공식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모든, 그러니까 5번 이상에 대해서 증명하는 뭔가를 내셔야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봐줄 거고 인정을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출석 관련해서 너무 연락 많아가지고 그것도 그 처리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저기 뭐 그 대면으로 한 10번 정도 출석했는데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는 4번 결석으로 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대면 14번을 만족을 못 시킨 만큼 그냥 그러니까 결석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채웠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저도 새로 바뀐 ETL로 지금 온라인 출석, 그러니까 줌으로 출석 체크하는 것은 또 이번 학기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뭐 저게 얼마나 잘 되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전 ETL에서는 그 줌으로 들어왔을 때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온라인 출석도 다 인정을 했었는데, 뭐 올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정보 공부하는 꼴을 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대면 출석은 당연히 무조건 여기 와서 태그를 찍든지 아니면은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과목은 어쨌든 전자출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자출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 있죠. 그거를로 본인이 그 출석을 꼭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감사할 때
이거 왜 인정해 줬냐? 예, 근거도 없고 그러면 저희도 난처하니까 예, 꼭 근거 자료를 마련해 주셔야 제가 F를 안 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여기 저기 컴공과 주전공생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과목은 그 컴공과 주전공생 못 듣게 하는 과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일한 그 예외 조건은 저기예요. 그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 졸업 학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학기 건 못 듣는다. 예, 그거를 그러니까 졸업 예정 증명서를 내는 경우에만 예, 컴공과 학생은 허용이 되고 그 외의 학생들은 계속 남아 있으면 어떤 불이익을 줄지는 예, 기대를 해보시죠. 예, 그래서 잊지 말라. 예, 이렇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인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무조건 그 시험 일자는 다 정했으니까 만약에 이 시험 일자 안 맞으면은 그 드랍을 하시든지 바꾸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일단 이거 처음 세 번의 중간고사는 다 그 수업 시간이니까 뭐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변명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6월 14일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종강일이기 때문에 15일부터는 뭐 사실 그러니까 보강 기간이라서 뭐 다른 충돌하는 일정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충돌이 정말 있다. 뭐 약간 예전에 봐줬던 거는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한 30분 정도 늦게 와서 시험 보는 거? 그 정도는 예, 보통 허용이 되는데 뭐 따로 시험 보게 해달라. 예, 불가능합니다. 예, 그냥 드랍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 그래서 예, 이게 일단은 예, 그, 예, 그 약간 오피셜한 그런 계획들에 대한 것들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은 예, 그 다음에 교재는 예, 여기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그 주저자가 예, 만들어 놓은 또 그 동영상 강의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뭐 한번 그러니까 뭐 비슷한 내용을 뭐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고 싶으면은 예,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 아워는 화요일 날 지금 8시에서 8시 반으로 잡아놨긴 했는데 뭐 이때도 사실 제가 다른 뭐 미팅이나 뭐 그런 게 생길 수는 있어가지고 미리 이메일이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미리 사전에 저랑 예약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 뭐 저 시간이 안 된다. 예, 그러면 다른 시간으로도 가능은 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에 저한테 미리 그러니까 조율을 해서 예, 그래서 그 오피스 아워에 오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잘 안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일단은 모든 공지는 일단 그 ETL에 올릴 거니까 예, 꼭 이거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약간 중요한 것들 뭐 시험 범위라든지 뭐 아니, 물론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그 여기에 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메일로도 다 보낼 거니까 다들 ETL에 자기 이메일 그 업데이트 반드시 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예,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연락 못 받았다 하셔도 소용없는 게 ETL에 기록 다 남거든요. 저희가 보냈다는 기록.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 예, 꼭 자기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메일 어드레스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급한 상황, 뭐 갑자기 예, 저도 안 그러려고 하지만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예, 당일날 갑자기 그 휴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가끔씩은 벌어졌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문자로도 보낼 예정이니까 예, 그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 하고 그러니까 문자는 사실 뭐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예, 아주 급한 뭐 몇 시간 안에 갑자기 상황들이 바뀐 거 예, 그런 거 공지할 때는 그 문자를 보낼 예정이니까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도 다 업데이트 꼭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뭐 지금 뭐 한참 그 뭐 거의 온라인으로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기 그 녹화된 강의일 경우의 얘기인데 예, 그건 더 이상 예,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예, 저도 보통 그 이번 학기가 사실 그러니까 한국어로 강의하는 건 처음이고 그전에 계속 그 영어로 강의했었고 예, 그리고 그 2학기에 강의하시는 하순희 교수님 강의도 계속 그동안 영어로 주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그 하순희 교수님이 그러니까 한국어로 강의했던 게 여기 스노우에 또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뭐 그래서 저걸 한번 뭐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뭐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것도 활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나 그런 그러니까 그 다루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그러니까 교재도 같고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약간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하는 순서는.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다들 좀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뭐 그 주전공생들을 못 듣게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 과목도 참 히스토리가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 컴공 쪽 관련돼서 주전공이나 복수전공 아니면 뭐 자유공 전공 학생들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그 타 전공에서 계속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컴플레인이 됐던 게 저희가 이 과목에서 제일 뭐 사실 꼭 어렵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일 부담될 만한 부분이 그 미분 방정식 푸는 그 부분들을 있거든요. 근데 컴공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다들 그 공학수학 원에서 그 미분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통 되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전혀 미분 방정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그 전혀 백그라운드 없이 이 수업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또 되게 컴플레인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학부 내교상으로는 일단은 쪼개자. 그 주전공생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과목은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안 들었던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수업 중간에 미분 방정식만 한 몇 시간 정도를 따로 커버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그 강의를 그러니까 하나 새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여전히 그러니까 이미 다 들었던 학생들하고의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러면 진짜 모든 학생들이 미분 방정식 관련된 수업 다 들었는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건 못 하겠으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주전공 학생들 빼고 나머지 학생들은 여전히 그냥 허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질문 한참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그 다른 과에서 공학 수업을 들었는데 아니면은 그거랑 유사한 뭐를 들었는데 그거 다 신경 안 쓰고 일단 그냥 그 학적상으로 주전공이냐 아니냐 그것만 그냥 따집니다. 그래서 뭐 자유전공 학생들은 주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듣는데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꾸로 저기 주전공 학생들은 그냥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번 학기에 졸업하는 그 경우 외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따로 할 예정이고요. 근데 또 보니까 그 미분 방정식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여기서 필요한 또 다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아예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그러면 저희가 그렇다고 모든 거를 다 돌아갈 순 없고 그래서 뭐 이런 서베이 같은 거를 좀 하기도 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본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 줄 아느냐 모르냐에 대한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 본인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종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약간의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뭔가 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엔 그래서 그 조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아예 온라인 서머리 그 강의를 만들어서 그 올리기도 했었는데 올해도 할지 말지는 아직 학생들하고 얘기를 그러니까 조교 학생들하고 아직 얘기를 못 해봤네요. 그래서 그래도 저기 수학 전공이었던 학생도 있으니까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한번 서베이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 과목이 그 일종의 악명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기전자 회로인데 결국엔 전기전자 회로는 기본적으로는 그 물리 쪽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기반 지식을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덥지 않나요? 혹시 뒤쪽도 좀 끌 수 있으면은 그래서 어, 예전에 어떤 학생이 뭐 자기는 저기 전압이랑 뭐 전류 간의 관계도 안 배웠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서 문과 학생들은 그것도 안 배울 수 있나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중학교 그 교재들을 찾아보니까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까지 왔다는 얘기는 다 배웠어요, 한 번씩. 예, 그래서 예, 그 변명은 안 되고 예, 그 오음의 법칙 같은 거 아니면은 그 전압과 전류, 저항 이 정도는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어딘가는 있어요. 예,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러면은 좀 가서 그 중학교 책이라도 좀 보면서 그 리프레시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이랑 그러니까 오늘 후반부랑 그다음에 다음 시간 초반에 약간의 리뷰는 좀 하겠지만 뭐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뭐 다들 알 테니까 예, 약간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그 여기까지 올 거였으면은 예, 그 전에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냥 그 좀 익숙해지게 하기를 바란다. 예, 그리고 뭐 구글 서치에도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 잔뜩 있으니까 예,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다들 다들 너무 조용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부터 다시 약간 대면을 일부 시작하긴 했지만 예, 그 연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학생들이 점점 진짜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 예, 대면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도 없어요. 예, 다들 억지로 듣는 거죠. 예, 뭐 질문이 없으면은 예, 진도를 나갈 거예요. 예,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끝낼 거로 기대를 했구나. 예, 이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예. 그 저기 수업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이 수업들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부 때 이거 관련된 내용을 거의 한 2학기 반 정도에 걸쳐 배웠는데 예, 그 내용을 지금 한 학기에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분량은 많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어려운 부분들은 좀 많이 생략하고 예, 쉬운 개념 위주로만 하긴 하지만 여전히 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약간 수업 시간도 되게 그 약간 타이트하긴 하고 예. 예, 그러면은 예, 정말 예, 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냐 예, 듣기 싫어 죽겠는데 예,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 컴퓨터를 보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알기 위해서 왔는데 왜 내가 전자회로 같은 이상한 걸 배워야 되냐? 뭐 답은 간단하죠.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셔야죠. 내부적으로. 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자과 쪽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디테일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가 왜 지금 말이 안 되는지 예, 뭐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맨날 그 휴대폰 충전하기 위해서 USB 쓰고 하시는데 USB 몇 볼트인지 아세요? USB 우리가 충전기 꽂으면은 몇 볼트 나오잖아요. 몇 볼트? 모르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찍어 보시죠. 5볼트. 예, 5볼트가 원래 제일 처음에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그 시험 저기 숙제 문제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도 하나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USB 보통 예전에 처음 나올 때 스탠다드는 5볼트였고 그 당시에는 뭐 전류도 뭐 한 0.5A에서 1A 뭐 그 정도 나오다가 점점 파워가 부족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USB 1은 뭐 5볼트에 뭐 1A 뭐 그랬는데 그다음에 뭐 한 5볼트에 뭐 2A 올라가고 뭐 그러다가 그걸로는 전력 충분하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는 뭐 몇 가지 그 가변적인 그런 볼티지도 나오고 예, 뭐 12볼트 몇 볼트 해가지고 그런 컨비네이션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모르면은 예, 이런 수업이라도 좀 들어가지고 예, 뭐 알쓸신잡 같은 뭐 그런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예, 실제로 그 생활에 중요한 예, 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이 회로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예, 디바이스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왜 얘가 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왜 그럴지를 아셔야 전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향이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중간에 계속 그 뭐 한 그 수업 중간쯤 가면은 뭐 이 수업을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전공에서 꼭 강조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강조라기보다는 좀 이상이긴 하지만, 예,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왜 우리는 더 빠른 컴퓨터를 지금 못 쓰고 있을까라는 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답은 뭐 간단한데, 그러니까 일단 전력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럼 왜 전력이 많이 드냐?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얘를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려는 게 이 과목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 이게 오히려 순서를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저기 과목의 흐름은 뭐 이렇게 돼서 지금 뭐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가 중간고사 2번에 예, 2번이 아니라 예, 이렇게 3번에 그다음에 마지막 그 기말고사까지 볼 일정들 다 잡아놨고 그 각각의 그 시험들이 어떤 범위까지 커버할지 예, 대충은 다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이렇게 그 가끔씩 금요일들마다 그 예, 보강 수업 날짜를 일단 잡아놓겠는데 뭐 저것도 지금 완전히 지켜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 게 그 금요일 날 그 비는 강의실을 일단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 강의실을 다시 써야 돼 가지고 그래서 이 강의실이 비는 시간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뭐 그러니까 수강 변경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예약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 날짜들 중에 어느 시간에 될지는 모르겠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고정이 되면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못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날들은 대면 수업을 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냥 대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뭐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온라인도 인정해주면 만약 온라인도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다른 수업이랑 충돌이 나서 그럴 경우에 그냥 다 그러니까 일단 대면으로 온 학생들은 대면 그 외에는 그냥 무조건 다 온라인으로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안 맞는 학생들은 그러면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동영상 녹화된 강의를 올릴 거니까 예, 그걸 보고 좀 그 미리 봐서 그 다음날 수업에 그러니까 그 다음 수업에 뭐 지장이 없도록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진짜 이날들에 할지 안 할지도 일단은 계속 그 강의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제가 그 보강 수업을 위한 추가적인 날들을 좀 비워두긴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날짜들에 뭐 만약에 그 진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이런 날들은 수업을 안 할 거고 뭐 6월 6일 형충일 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날 수업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단은 뭐 이런 대충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뭐 이 일정 관련해서 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이제 수업으로 진짜 넘어가서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제목이 추상화 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추상화라는 개념이 뭐 다들 뭐 이런 자기만의 생각이 있겠지만 뭐 그러니까 여기서 추상화를 지금 강조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사실 공학에 정말 많은 공학들이 뭐 꼭 컴퓨터 공학뿐만이 아니라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공학들 그리고 뭐 자연과학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 사실 추상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뭐 컴퓨터 아니면 이런 간단한 디바이스마저도 이 안에 보면은 뭐 어떤 회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그 안에 보면은 걔네들은 뭐 그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뭐 전자랑 뭐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식의 잔뜩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요거 하나 작동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되는 그 아주 진짜 완전 바닥의 물리까지 고려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디테일을 약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그런 식으로 보통 정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추상을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잘 아는 뭐 뉴턴의 뭐 F는 ma 같은 그런 식으로 힘을 주면은 그럼 얘가 가속도가 받는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면은 이 질량이 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얘가 회전을 할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룰로 되게 추상화 시켜가지고 간략하게 만들어야지만 저희가 그 복잡한 문제를 그나마 좀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공학에서는 추상화는 뭐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그 또 추상화할 때 제일 많이 그러니까 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선형화를 또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보통은
꼭 비례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작은 영역에서는 얘가 어느 정도 그 선형적으로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어떤 특정한 구간만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 구간에 대해서만 보겠다 하면서 그러면 모델을 되게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추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똑같은 일들이 다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아마 뭐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보통 뭐 헬로 월드를 어떻게 출력하냐 했을 때 그냥 프로그램 한 줄로 딱 쓰잖아요. 그럼 걔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뭐 컴퓨터에서 제가 이런 그 모니터로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모니터로 어떤 글자를 내보내려고 해도 그거는 사실은 정기적인 신호가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에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상태에서 뭐 프린트 F라고 한 다음에 뭐 헬로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얘를 그 하나씩 그 일단 뭐 아스키 코드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걔네에 해당되는 그러면 이 문자는 어떤 그 모니터에서 어떤 그 좌표계를 가지고 찍어야 되냐 그런 거 사실 되게 디테일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줄만 써가지고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에 일종의 추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문제를 어떻게든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입력에 대한 출력이 무엇이냐. 예, 이 경우에는 물론 출력이 화면으로 나가는 출력을 얘기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f of x 뭐 y 하면은 이러한 그 값들에 대해서 얘가 최종적인 어떤 새로운 값을 주는 거죠. 그런 걸 저희가 보통 함수 관계라고 하니까 이런 함수 관계랑 일종의 추상화는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제일 처음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물리학의 법칙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얘들을 어떻게든 좀 다루고 싶게 그렇게 간략화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부러 뭐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볼티지 소스 아니면은 뭐 커패시터 뭐 인덕터 뭐 이런 아니면 그 모스 디바이스 뭐 이런 애들이 잔뜩 물리적으로 되게 복잡한 일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는 그냥 아주 간단한 입출력의 관계로 그 간략화해서, 그러니까 추상화해서, 예, 그래서 쟤네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종의, 그 증폭기라고 하는,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앰플리파이어 수준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 두 가지 옵션으로 나뉘는 게 하나는 아날로그 회로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무슨 차이인지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은 다 아날로그 세계인데 근데 컴퓨터로 하려면 다 디지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 간에 서로의 정보의 변환도 이뤄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는 지금 이 방의 온도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 방의 온도부터 먼저 컴퓨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되게 단순한 문제, 단순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예, 사실 어떻게 하는지 전혀 감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회로는 뭐 회로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아주 크게 나눈다면 아날로그 회로 계열과 그다음에 디지털 회로 계열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에 뭐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는 뭐 이런 OPMP라는 거를 좀 배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 회로를 좀 쉽게 설계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 사실 요 앞에 있는 것도 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오음의 법칙 그러니까 전압을 가하면 뭐 얼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건 다 아날로그 얘기긴 하죠.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아날로그 펑션을 만들려면 예, 그럼 저희는 이런 OPMP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저런 필터 예, 이거는 뭐 뒤에서 가면서 다 보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복잡한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아주 간단하게는 여러분들 뭐 제일 뭐 요즘에는 많이 사용할 예, 뭐 그런 무선 이어폰 예, 뭐 이어폰 뭐 그런 예, 비싼 고가의 그 예, 이어폰들 있죠. 예, 걔네들이 사실 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하나의 그 무선 그 이어폰을 산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러면은 뭐 가격 차도 그러니까 가격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근데 그럴 때 뭐를 기준으로 보통은 선택을 하냐 예,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마 다들 디자인 보고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뭐 그거랑 또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게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면 원하는 원래 음원 대비 얼마나 얘가 똑같은 만큼의 그런 음을 다시 재생해내느냐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사실 거기다 돈을 써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질 때 결국에 그러면 걔네들이 얼마나 제대로 되냐 뭐 그런 거는 결국엔 이 아날로그 회로를 분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회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커버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이 아예 얘네들을 잘 활용하면은 저희가 정말 컴퓨터에서 디지털화 시켜서 처리하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애들을 계속 그 연결하면은 그러면 뭐 그러니까 조합회로라든지 아니면 순차회로 같은 것 그러니까 뭐 순차회로 조합회로 뭐 그런 걸 잔뜩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과목에서는 사실 이 밑에는 당연히 안 다룰 예정이고요. 여기서 다루는 거는 그 요런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정도만 다루고 그다음에 요 뒤에 부분부터는 보통은 저희가 논리 설계라는 수업이 따로 있죠. 거기서 쟤네들을 어떻게 컴바인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이런 컴퓨터를 만드는지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수업에서 다루는 약간 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여기에서 이렇게 밑에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저희가 보통은 몇 가지 추상화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럼드 서킷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여기 뭐 아주 간단한 경우죠. 요즘에도 그, 그 꼬마 정부라는 거를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애들은 그 LED 같은 걸로 보통 하는 것 같은데 했을 거라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 세대까지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배우실 때 전구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배터리를 연결하면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온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러니까 간단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여기서 그 각각의 요 배터리를 그러니까 하나의 그 볼티지 소스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를 하나의 그 저항으로 보통은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애를 뭐 전선으로 연결하면 그러면 세 가지 컴포넌트 아니면 한 네 가지 컴포넌트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각각을 서킷 엘리먼트라고 볼 수 있고 얘네들 간의 펑션 그러니까 어떤 그 입출력 관계를 잘 정의만 하면은 그럼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모델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이런 물리적인 애들이 있을 때 각각을 별도로 모델링을 하지 않고 진짜 얘네들 전체를 다 이 안에 무슨 뭐 전자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안에 그 원자는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수준으로 막 한 다음에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럴 경우에 저희가 훨씬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모든 애를 다 직접 진짜 회로로 다 일일이 분석하는 거 이건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각각의 엘리멘트들을 독립적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모델링을 하다 보면 약간 부정확해지는 면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럼 과연 관심 있는 게 뭐냐? 그거에 따라서 얘 모델을 잘 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전구를 연결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럼 도대체 얘의 전구의 밝기가 얼마냐? 얼마가 나올 것이냐? 그거를 알고 싶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얘가 얼마나 많은 열을 소모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될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약간씩 다르겠죠.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이 전구도 약간의 다른 모델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얘를 약간 추상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그 하나의 덩어리로 된 어떤 그런 엘리멘트로 추상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전구가 딱 주어지면은 전구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는 되게 복잡한 원리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물리에서 얘기하는 뭐 일종의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 같은 뭐 그런 현상들하고 다 일어나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저희는 이거는 어떻게 그냥 모델링을 하냐면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하나의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배터리도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옵션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1.5V짜리 그런 배터리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런 벽에다 꽂아가지고 거기서 곧장 그 전압을 만들어내는 그런 볼티지 소스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그 충전이 가능한 그런 배터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뭔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저희는 이거를 하나의 되게 간단한 추상화된 그런 볼티지 소스로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걔네들의 관계가 뭔지, 그러니까 입출력 관계가 뭔지만 그냥 모델링하면 저희는 그냥 이 똑같은 회로를 그냥 분석해서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이 전기전자배열에서 하는 그러니까 메인 그 포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엘리멘트가 있을 때 얘를 간략한 그 관계를 찾아내고 걔네들을 그럼 연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하다 보면은 여기에 저희가 좀 몇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결국에는 따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어떤 하나의 그 간단한 보통 럼트 서킷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런 엘리먼트로 좀 모델링을 하려면 그럼 저희가 일단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물론 이 어떤 그 디바이스가 하나 주어졌을 때 얘한테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은 전선으로 연결하겠죠. 근데 전선을 연결할 때 전선이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냐? 그것도 사실은 엘리먼트들마다 대부분 다르긴 한데, 근데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엘리먼트는 보통은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와이어가 딱 2개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거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2개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애들을 보통은 터미널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는 애들을 그러면 2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게 뭔지 모르는 어떤 블랙박스이긴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또 따질 수 있는 게 보통은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다른 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흘리는 전류와 그 다음에 전류를 가할 때 양쪽에 여기다 저희가 전압을 얼마만큼 가할지 이거를 보통은 그러니까 여기에 가해주는 전압의 차이랑 그다음에 여기에 그때 흐르는 전류 그 관계를 보통은 저희가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뭐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아주 새로운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제일 간단한 게 그냥 저항이죠.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저항값이 뭐 R이라는 이런 값이 있으면은 저희는 뭐를 아니면 뭐 이 R이라는 애가 뭐 1ohm이다. 그러면은 저희는 뭐를 하냐면 만약에 여기 사이에다가 제가 볼티지를 가는데 볼티지를 0볼트를 가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전류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뭐 가로축이 보통은 전압을 나타내는 이런 커브를 만들어서 그래서 얘가 0볼트를 갈 때 0 암페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1볼트를 가면은 그럼 그때는 뭐 1암페어가 흐르고 그다음에 뭐 2볼트를 가면 뭐 그러면 2암페어가 흐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류를 바꿈에 따라서 전압을 바꿈에 따라서 어떤 식의 전류가 나오는지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보통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는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IV 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커런트와 그다음에 전압 간의 관계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엘리먼트들은 결국엔 저희가 다 추상을 시키면은 이 IV 그러니까 각각의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IV 릴레이션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조건들과 그다음에 몇 가지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키르호프의 법칙 뭐 그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얘들을 여러 개를 연결했을 때 어떤 게 말이 되는 솔루션인지 어떤 게 말이 안 되는 건지 그거를 판별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거를 정의할 때 제가 뭐 뒤에 뭐 나중에 그런 수업에서 좀 더 강조를 하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어떤 뭐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때 꼭 처음에 제대로 잡아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전압을 저희가 1.5V라고 하면은 그 배터리를 뭐 플러스를 이쪽에서 꽂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도 꽂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극성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게 첫 번째로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다가 항상 여기에 볼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V를 쓰면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2V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여기에 요 터미널에 비해서 요 위가 플러스 2V가 될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여기 마이너스 3V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여기에 대비해서 여기가 전압이 3V만큼 낮은 그 경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우에 마저도 사실은 전류가 뭐 이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고 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나는 전류의 플러스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그거를 딱 미리 정해놓고 이런 걸 적어야 뭐 틀리지가 않지. 만약에 제가 똑같은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전류의 플러스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저는 뭘 하냐면 그 요 밑에 대비 요 위에다가 플러스 1V를 가하면은 전류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르죠. 이 위쪽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위쪽이 아니라 그 오른쪽으로 흐르죠. 근데 제가 전류의 플러스 방향을 이쪽 왼쪽 방향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저희는 이 흐르는 전류의 값은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고 봐야 된다. 왜냐면 이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았는데 이쪽으로 흐르는 거는 반대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가 전류의 플러스 방향을 어디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전압의 플러스를 어디로 할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IB 릴레이션을 말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은 계산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했던 일들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런 식의 IB 릴레이션을 먼저 찾았다면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를 보니까 일반적인 커런트는 뭐 볼티지랑 뭐 그냥 그 1대1 관계로 그러니까 얘를 암페어로 나타내고 얘를 뭐 볼티지로 볼티지의 그런 단위를 써서 나타낼 때 그럴 때 얘와 얘의 값은 같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제가 뭐 2오음짜리를 썼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전류가 얘보다 절반만큼만 흐르니까 뭐 이런 관계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펑셔널 관계를 저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엘리먼트가 주어지면 이런 IB 릴레이션을 찾고 그 다음에 걔네들 간에 해당하는 이런 그 펑셔널 릴레이션을 찾는 게 저희가 그 어떤 모델링을 할 때, 그러니까 추상화해서 모델링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저희 그 강의의 그 실러버스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에 한 4분의 1 정도? 뭐 4분의 1까지는 아니라도 뭐 그 처음 시험에서는 사실은 거의 모든 그 해석들을 다 저항만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압을 가해주면 딱 거기에 뭐 비례한 전류가 나온다든지 해서 사실 되게 쉬운 관계잖아요. 근데 그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저희는 뭐 커패시터라든지 뭐 인덕터 같은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들을 다룰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제가 그냥 무조건 전압을 가한다고 해서 전류가 그냥 거기 비례해서 나오지 않아요. 완전 다른 관계들, 그러니까 보통은 미분의 관계나 아니면 적분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이 회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미분 방정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초반에서는 주로 이런 그 간단한 그 그러니까 저항 관계 정도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그때 어느 정도 회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는 또 뭐 미분 적분이 잔뜩 들어가서 겁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그거를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칠 예정이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이제 전기 회로를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물리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기 회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터미널리티들이 다 물리 쪽에서 정의가 된 값을 저희가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정의들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물리 법칙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제가 좀 그 리뷰를 하고 넘어갈 예정이니까 뭐 물리를 전혀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지는 않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여기서 다루는 설명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그냥 중학교 수준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이걸 한번 잠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의하고 싶은 게 그 예를 들면 저희가 그 파워라는 게 있죠. 파워는 저희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럼 얘 뭐 정확한 정의랑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아, 저건 되게 파워풀해 보여.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예, 그때 얘기하는 파워랑 이런 전기란 아니면 뭐 물리에서 얘기하는 파워가 약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걸 저희가 보고 파워풀해 보인다 하는 거는 보통은 힘이 셀 것 같다는 얘기를 보통 파워풀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물리에서 말하는 파워는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에너지에 좀 더 해당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저희가 이 에너지를 뭐 정의를 하려면 그러면 일이라는 거를 좀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거는 그냥 뉴턴 역학에 의한,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어떤 질량이 있고, 뭐 이런 뭐 M이라는 질량이 있을 때 얘한테 제가 힘을 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일단 그냥 예,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게 그러면은 전기회로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뒤에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이라는 거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예정인데요. 일이라고 하면은 일단 물리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힘 곱하기 거리. 예, 뭐 사실 룰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근데 사실 좀 그러니까 룰 자체는 저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볼 때 여기서 감이 안 오는 게, 아 그러면 우리가 뭐 곱하기 뭐니까 각각에 대한 어떤 크기의 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과 거리를 곱해야 되는데, 뭐 거리야 저희가 잘 아는 개념이니까, 그럼 힘을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힘은 뭐 어느 정도는 잘 아시겠지만 뭐 몇 가지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 저희가 MKS 표준 단위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MKS 단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거기서의 힘은 보통은 저희가 뉴턴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1뉴턴이 얼마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예,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한 102g 정도의 질량을 저희가 떠받칠 때 필요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2g이 어느 정도냐 또 아마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랩탑들 요즘엔 한 1kg 정도 되긴 하는데, 뭐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도 그냥 그래서 궁금해서 102g을 우리가 그러니까 뭐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100원짜리 동전 있죠. 이거 한 19개 정도. 이 정도의 무게가 102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뉴턴은 뭐에 해당되냐면 이 정도의 동전을 제가 떠받치는데 드는 힘. 그 정도가 1뉴턴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힘이란 걸 저희가 정의를 하려면 힘을 지금 정의했으니까 이제 일의 양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일은 보통 저희가 줄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줄은 1뉴턴 곱하기 1m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 정도의 동전 한 19개를 가지고 얘를 1m만큼 올릴 때 들어가는 힘.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에너지. 예, 그게 1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큰 에너지는 아닌 것 같죠? 예. 그래서 뭐 근데 저게 어차피 힘 곱하기 거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이게 한 10배, 그러니까 10배의 무게, 한 랩탑 정도의 무게면은 그걸 한 10cm만 올려도 같은 양의 1줄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이라는 거는 정의가 잘 됐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정의를 할 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뭐 제가 이런 동전을 그냥 이런 질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런 질량을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동전이 있는데 제가 이걸 떠받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리면은 이 질량에 대해서, 이 동전들에 대해서 제가 플러스의 일을 한 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막 떠받치고 있지만 이게 너무 무거워서 실제로는 힘은 제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위로 주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뭔가 노력을 했으니까 플러스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리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때는 저희가 보는 거는 이 질량에다가 제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냐거든요. 근데 저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때는 보통은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량에 대해서 해준 일은 마이너스만큼의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 제가 여기다가 뭐 힘을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D라는 만큼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얘는 제가 해준 일의 양을 뭐 델타 W라고 했을 때
그 F 곱하기 D라고 쓸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제가 힘은 이쪽으로 열심히 줬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주고 있지만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쪽으로 D만큼 갔으면은 실제로 제가 이 질량에다 해준 일은 플러스 F 곱하기 D가 아니라 마이너스 F 곱하기 D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질량 입장에서. 얘가 받은 일이 얼만큼이 됐냐? 그거를 따지는 거라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럼 왜 일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했냐면 저희가 파워라는 걸 정의를 하려면 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일을 가지고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을 저희는 파워라고 부릅니다. 이거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와트잖아요. 그럼 1와트가 얼마짜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보통 예전에 데스크탑이 지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랩탑이 요즘에 그 전력이 많이 효율이 향상돼서 한 60와트 정도 쓴다고 보통 그러니까 뭐 쓴다는 표현보다는 보통 충전할 때 한 60와트 정도를 쓰거든요. 그럼 60와트의 양이 일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와트의 정의는 1초당 1줄의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런 동전 한 19개를 가지고 1초 동안에 1m만큼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1주를 1초 동안에 일을 한 거니까 이 정도가 1와트인 거예요. 그럼 60와트면 제가 이거를 60배만큼 막 빨리 하든지 아니면 얘의 무게를 그러니까 60배만큼 더 늘리든지 그러면은 그만큼을 제가 이걸 막 하는 게 60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한 그 정도고 실제로 뭐 충전은 한 2~3시간 만에 되지만 한 10시간 이상 쓰니까 그럼 이런 랩탑들은 보통 뭐 그러니까 1~20와트 정도 보통 쓴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와트가 그렇게 뭐 그러니까 파워는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를 1시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으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쌓이는 전력량은 그러니까 결국엔 뭐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력량은 그러면 사실 좀 커진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정의했던 거는 다 어떤 질량을 가진 애를 가지고 얘를 뭐 움직인다든지 할 때 일이라든지 아니면 파워라는 걸 제가 정의를 했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전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똑같은 정의를 썼을 때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 전기를 얘기를 하려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전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류라는 거를 좀 정의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일단 전하량은 뭐 쉽죠. 그러니까 전하량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이때는 저희가 쿨롱이라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약자로 C라고 쓰는데 그럼 1쿨룸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6.2 곱하기 10의 18 쓴 게의 전자라고 돼 있거든요. 뭐 다들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 전자가 뭐 돈다라고 그냥 보통 간단하게 배우죠. 그러면은 10의 18 쓴 게의 전자라는 게 되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제 손톱 끝에 한 요 정도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따지고 그 안에 전자의 개수를 따진다면 뭐 10의 20 몇 승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양이기도 하죠. 저렇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그렇게 많은 전자가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막 여기 어디다 갖다 댄다고 막 뭐 갑자기 에너지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막 뭔가 서로 밀고 막 그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이 안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플러스 차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향을 잘 안 주긴 하지만 어쨌든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저희가 전자의 개수로서 딱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라는 거는 딱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냥 입자니까 그 입자가 몇 개가 있냐라고 해서 뭐 정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전압이란 거는 사실은 이거는 좀 생각보다 정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1.5V짜리 그냥 배터리 뭐 이런 리모컨에
예, 리모컨 열면 다 뭐 1.5V짜리 배터리 같은 거 잔뜩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도대체 1.5V가 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1.5V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예, 뭐 배우는 방법은 뭐 다양할 것 같아서 뭐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뭐 정답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냥 제 방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를 한번 일단은 저희가 1.5V 아니면 한 10V 예를 들어 이런 전압을 가진 그런 배터리가 있다라고 제가 정의를 그냥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요런 예, 배터리가 예, 있는데 얘가 플러스 10V짜리 그런 배터리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선을 만들 수 있고 예, 전선을 연결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큰 어떤 판을 가지고 이런 두 개의 전극판에다가 이렇게 연결했다. 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전극판의 거리를 예, 제가 그냥 D라고 했을 때 D가 한 뭐 2m 정도 되는 예, 이런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갑자기 뭐 전압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왜 이런 걸 하냐? 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물리를 뭐 제대로 안 배웠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여기다 플러스의 이런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전극을 놓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쪽에다 이렇게 전극을 놔두면 이 안에 전기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는 아시죠? 예, 전기장. 예, 뭐 전기장이 여전히 잘 모르겠다 하면은 뭐 약간 자기장이랑 비슷한 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N극과 S극을 딱 놔두면은 그럼 저희는 요 사이에 일종의 자기장이 이렇게 물론 이렇게 뭐 퍼지고 막 해서 좀 복잡한 그러니까 좀 일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어떤 장이 생긴다는 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자석에 의해 생긴 거니까 자기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얘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전기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비율을 든 거는 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얘들을 가까이 할 때랑 멀리 뛸 때랑 생각을 해보면 이 가운데 지점에서 느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얘가 점점 멀어지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리가 멀어지면은 여기에 가운데에서 느끼는 전기장의 세기는 엄청 약해질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되게 가까이 하면은 이 사이에서 느끼는 전기장의 세기는 되게 커질 거다. 그건 다들 뭐 공감을 하시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다가 뭐 10V라는 거를 이렇게 가했을 때 같은 전압이 가해져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 거리를 얼마나 멀게 아니면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의 세기는 전압을 거리로 나눈 것.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그럼 전기장이 그럼 도대체 뭔데? 예, 저희가 전기장이란 걸 말은 하긴 했지만 전기장이 도대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죠. 정- 그, 예, 전기장은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전기장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 딴 게 아니라 전기장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전에 이런 자기장 같은 거 실험할 때 뭐 이렇게 이런 걸 놔두고 그 위에다 뭐 투명판 같은 거 뭐 그런 걸 놔두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 철가루 같은 걸 쫙 뿌리면 얘들이 이 모양으로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러면은 얘도 그거에 해당되는 뭔가를 놓으면 되겠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전하죠, 전하. 예,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를 딱 놓는다. 그럼 이 플러스 전하가 이쪽 밑으로 가는 힘을 받을 텐데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전기장을 그러니까 그리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다가 제가 이런 플러스 전을 딱 놨을 때 얘가 받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1쿨럼을 놨냐? 그러니까 뭐 1쿨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쿨럼 뭐 그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는데 얘들을 놨을 때 어디 가면은 힘을 더 세게 받기도 하고 어디 가면 힘을 더 약하게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기장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전기장은 제가 어떤 그 전하를 놨을 때 그때 받는 힘을 전하량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1쿨룸을 놨을 때랑 그러니까 1쿨룸을 놨을 때랑 3쿨룸을 놨을 때 당연히 같은 전기장의 세기라면은 3쿨룸이 3배에 더 많은 힘을 받겠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힘의 그러니까 근데 이게 힘을 더 세게 받은 이유가 얘 전하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니까 측정하는 이 전하의 양에 상관없이 그 공통적인 그러니까 어떤 값이 존재할 거고 그거를 저희는 전기장의 힘이라고 전기장의 세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걔를 알려면 저희는 얘가 이 안에서 받는 힘을 그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일단은 전기장을 저희가 이렇게 정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일단 뭐 전압을 아직 정확하게 정의를 안 했지만 어쨌든 전압이 10V짜리다. 근데 이 판이 한 2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럼 저희가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대로 이용을 해보면 예, 그러면 얘는 뭐 10V에 뭐 2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5V에 볼트 퍼 미터가 얘 안에서 받는 그러니까 요 안에 존재하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상황은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같은 10V인데 만약에 거리가 2m일 때는 뭐 그때는 전기장의 세기는 5V 퍼 뭐 미터가 될 텐데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 거리를 한 5m 정도 늘렸다. 예. 그러면 이때는 얘가 받는 그러니까 여기에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는 한 2m, 그러니까 2V 퍼 미터 그 정도로 줄어들겠죠, 세기는. 근데 그러면은 여전히 저희는 어떤 10V라는 값은 일정한데 여기서의 전기장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랑 도대체 저 전기장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한 뭐 3쿨룸 정도의 그런 전하를 Q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 전하량을 Q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를 한 3쿨룸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게 2m 떨어져 있는데 3쿨룸이 요 안에 있다. 그러면은 얘는 계속 이 밑에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그 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힘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거꾸로 그 전기장의 세기는 힘을 전하량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힘은 그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3쿨룸짜리에다가 제가 5m 퍼 5V 퍼 미터를 하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을 곱하면은 3 곱하기 5니까 15에 뭐 쿨롱 곱하기 볼트 곱하기 미터라고 할 수 있지만 얘가 다시 뭘로 정의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얘가 다시 뉴턴으로 정의가 됩니다. 힘의 크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그 3쿨룸짜리를 놓으면은 얘가 요 안에서 받는 힘의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15뉴턴 정도가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제가 요거를 5m 정도 되게 늘렸다. 그러면은 그 전기장의 세기는 뭐 이만큼 줄어들 테니까 얘가 받는 힘은 6뉴턴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힘은 뭐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그 전하를 3쿨룸을 놓은 다음에 얘가 힘을 받게 계속 놔두면은 그럼 얘가 여기서 계속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막 가속이 일어나서 뭔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질 텐데 그럼 도대체 저 전하에 이 정도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 정도 10V라는 애가 가해졌을 때 얘가 한 1의 양이 얼마냐 델타 W가 얼마냐를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1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따지면 얘는 30W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밑의 경우에는 거리는 5m인데 힘은 6N이니까 얘가 실제로 한 일은 얘 역시 30W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얘가 같은 양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은 여기는 뭔가 일정한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값이 뭐냐면은 이 10V라는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전압을 다시 정의를 해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전하량이 3쿨룸이 아니라 뭐 5쿨룸으로 늘렸다. 아니면 2배를 해가지고 6쿨룸으로 늘렸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2배가 되니까 하는 일도 2배가 될 거거든요. 그럼 저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1쿨룸을 넣었을 때 이때 하는 일의 양을 저희가 그냥 일종의 그 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쿨, 그러니까 뭐 단위 전하에 대해서 얘가 하는 일의 양이 얼마인지 그걸 따질 수 있으니까 그거가 사실은 전압의 정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볼티지는 델타 W 나누기 Q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델타 W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Q 곱하기 그러니까 결국에 델타 W는 힘 곱하기 거리였는데 힘은 다시 뭐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그 전하 곱하기 전기장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D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Q로 나눈 거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전압은 그 전기장 곱하기 거리 해서 사실 거의 처음 다시 이 관계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전기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전압이라는 게 있다라고 시작하긴 했지만 거꾸로 저희가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그냥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그러니까 뭐 상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이때 그러면 일정하게 유지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결국엔 여기에 전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시 가져다 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거를 독립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전압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뭐 이게 1.5V든 아니면 10V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여기다가 1쿨룸의 그런 전하를 놨다고 했을 때 얘가 이 전압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가속돼서 가지는 최종 에너지 그 에너지를 결국에 전압이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전압에 대한 얘기이긴 하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파워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